오늘은 조금 이제 특색 있는 우리 특강이 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북한 선교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북한 실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북한 전문인 선교사 2기가 종강인데 강의가 밀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북한 전문인 선교사 2기 훈련생들도 지금 오늘 다 들어오시도록 저희가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게 보강이 되겠습니다. 보강이 되고, 또 이것은 우리 남한 성도님들, 해외 교포 성도님들 북한을 좀 알고 기도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되라고 했고요. 이게 제가 작년 말에 또 올해 초까지 우리 북한 전문인 선교사 훈련학교를 위해서 훈련 과정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북한 정치 경제인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가르치는 내용은 뭐 거의 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췌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되고, 제가 강의 PPT는 다 올려놓으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강의 PPT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북한 장마당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마당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원래 제가 전문인 선교사 훈련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강의식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좀 쉽게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탈북민들 설문조사를 한 것들도 설문자료들도 같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마당이 뭔가? 장마당은 북한에 있는 처음에 이제 뭐 인민시장, 농민시장 각종 이름이 있지만, 이런 이제 시장에 북한에 있는 이 활성화된 시장의 이름이 장마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마당이라는 이름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많이 쓰이게 됐죠. 우리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시장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네?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을까요? 국가가 다 배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요, 남자들은 군대를 생각하면 좋아요. 저는 옛날 군대였는데, 제가 군대 갔더니 뭐 1년에 내복이 몇 개, 양말이 몇 개, 뭐 속옷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군대 훈련복도 나오고 군화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당시는 남자들이 다 담배 피우니까 그 당시 저희가 한산도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어요. 담배도 나오더라고요. 담배도. 그러니까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어떤 효자는 그걸 또 모아가지고 시골에 있는 아버지한테 또 붙이는 그런 귀한 효자도 있더라고요. 많은 아들들은 집에서 돈 갖다 쓰려고 하는데, 그 군대에 있으니까 시장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다 줘. 그러니까 월급은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월급을 3,000원 받았어요. 처음 가니까 3,000원 주더라고요. 근데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나오니까 가끔 가서 PX에 가서 뭐 빵이나 우유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왜 공산주의가 시장이 필요 없는가? 국가가 다 배급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못 주지만 옛날에는 북한이 된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박정호 목사님 맞죠? 옛날에는 다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로 PPT로 진행이 될 텐데 올려주세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실 그 다음이요. 제가 좀 진도를 빨리 오늘 무려 책 2챕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습니다. 북한이 정의하는 북한 농민시장, 이 북한 시장은 뭐냐? 농민시장이 나중에는 이제 이름이 장마당으로 바뀐 겁니다. 자본주의의 잔재다. 후진적인 상업의 상태다. 근데 북한에서도 이 장마당만큼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됐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냥 필요하게 내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로 배급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양말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말이 남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가서 물물 교환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되고, 또 집에서 텃밭에서
한 거 있으면 갖다 내다 팔고 그거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뭐 운동화 살려면 또 가서 또 배가 가지고 안 되면 더 사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처음엔 농민시장은 봐줬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좀 필요하지만 공산주의 사회 경제가 완성되면 소멸되고 과도기에 그것이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필요를 위해서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준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기왕에 있던 북한에 있던 시장을 인민시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시와 구는 매일 열었고 모든 품목이 유통됐고 농촌에서는 3일장 또는 5일장으로 열었어요. 3일은 3일에 한 번 만에, 5일은 5일 만에 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년 되면서 이름을 농촌시장으로 바꿨죠. 제가 이제 잊어버리고 마스크를 쓰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시장으로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농민시장, 이 일부 허락했던 이 민간시장은 모든 게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곡식이라고 하면 쌀 같은 주식물은 다루지 못하게 했고 공산품도 다루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부식이나 또 텃밭 같은 데서 나오는 채소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그런 건 판매할 수 있게 했고 주곡식과 공산품은 다루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가 1969년도에 도시에서는 김일성은 농민시장을 폐쇄합니다. 각 군에서는 한 개의 농민시장만 개장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갈까요? 그러나 이제 70년대 들어가면서 북한 경제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김일성 우상화 작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74년도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군사비 지출도 많아지는데 1973년도랑 79년도에 전 세계가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1차, 2차 터져서 북한이 1차 오일 쇼크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서방 국가들한테 차관을 많이 들여왔는데 갚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채무 불이행 국가가 돼서 여기서 신용 불량 국가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것이 76년, 77년도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 서방 국가가 이제 북한하고는 거래 안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제 생필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급을 못하는 겁니다. 생필품이 현저하게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다시 암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시장이 이제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80년대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다시 이제 이 농민시장을 다시 열게끔 해줬고 해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배급을 못 주니까 지들이 알아서라도 서로 물물 교환하고 어떻게 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85년도에는 다시 도시에서도 개장을 한 겁니다. 87년도에 농민시장을 통제하려고 했고 그래서 상서시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도록 했다가 11장으로 전환했는데 그러나 뭐 아무래도 농민들의 필요가 많고 정부는 배급을 못하니까 89년도에는 다시 3일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정부가 이 시장을 줄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 시장은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암시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때부터 이제 장마당이라는 이름이 본격화되게 사용되는데 1990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 경제가 매우 악화됐는데 왜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냐. 이 소련이 가스랑 원유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 이전에는 국제 가격의 50% 절반 가격으로 원유를 갖다 북한에 공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80년대 말부터 소련 경제가 붕괴되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소련이 북한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처럼 싸게 원유를 주지 못하니까 이 뭐 기름이 없으면 뭐 모든 게 다 작동이 멈추죠. 뭐 전기도 기름으로 하는 거고 뭐가 돌아갈래도 다 석유, 뭐 휘발유, 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멈추기 시작하는데
국가 기업들의 가동률이 여기서는 공장을 포함합니다. 100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20에서 30%밖에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모든 생산성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91년부터 이 북한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합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쟁일 때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때 이후로 마이너스 한 적이 없다가 IMF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러면서 1994년 김일성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특별한 뭐 언급 없이 국민들에 대해서 배급이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권층들이랑 군인들 뭐 꼭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민간인에게 배급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탈북민들에게 이것 때문에 글 쓰면서 인터뷰해 봤더니 이때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이 사슴이들은 다 죽고 승냥이만 살았다. 순진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굶어 죽었고 어떻게 뭐 도둑질을 해서라도 음식 갖고 챙기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배급이 중단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1995년부터 97년까지 이때가 또 대규모의 이 기근이 겹치고 콜레라가 돌고 막 그러면서 홍수가 나고 그러면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정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고난의 행군이 이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북한 농부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북한 정부가 대강 알겠죠. 하지만 발표를 안 하니까 뭐 추측이 무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배급을 안 주니까 직장 가서 일해봤자 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직장이나 협동농장 가서 일하는 걸 멈추고 자기가 이제 뭐 텃밥도 일구고 제가 압록강 두만강을 따라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북한 기도 여행을 이제 우리 학생들과 또 기도자들과 함께 2번을 갔었는데요. 단동에서부터 훈중까지 8박 9일을 갔습니다. 갔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북한 상들은 그냥 그렇게 다 빠르게요.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그런데 그 높은 산도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밭을 개간해서 제가 벌써 산이 저렇게 가파른데 그걸 또 반도수로 개간해서 저 밤에다가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아무 데나 가서 다 개간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탈북민들이 많이 넘어간 거예요. 뭐 굶다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굶어 죽기나 앉아 죽거나 넘어가고.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안 본 분들 제가 권합니다. 영화를 한번 그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우리 전문 선교사나 그런 때 그 영화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화는 많이 봐도 좋은 영화입니다. 이 크로싱의 주인공도 잠깐 이 와이프 약 구하러 간다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잠깐 돈 벌어서 약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폐결핵이 걸리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환자가 있으면 약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젊은 아들이나 딸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아프면 어머니가 아프면 내가 잠깐 가서 알바하듯이 돈 벌고 약 사갖고 들어가려고 넘어갔다가 한번 넘어가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팔려다니고 도망다니다 보면 영원히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그런 이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래서 원래 농민시장에서는 곡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쌀이나 보리나 주곡물은 팔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쌀과 이런 공산물까지도 뭐 다 이제 배급.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배급이 없으니까 이 농민시장에서 하는데 이 농민시장 이름이 90년대부터 장마당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마당 하면 북한의 민간시장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1990년대 북한 전 지역에 300에서 350여 개 농민시장이 추정이 됐고 여기 가서 자기가 농사지은 거 갖다 내놓고 팔고 간해숭어업에서 팔고 또 여기 가서 다 음식물 조달받고 그러면서 이제 밀수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물건 떼어다가 여기 가서 갖다 팔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가게 된 거예요. 2002년에 북한의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선 조치가 나갑니다. 이거를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개혁 개방했던 최초의 시도였어요. 그러다가 실패했는데 북한 바로알기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혁 개방을 시도했던 7일 조치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2003년도에 이 장마당을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 안에 장마당을 넣어서 이걸 국가가 이제 공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비공식 민간시장이었고 또 아미시장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장마당이 2003년도에 이제 비로소 종합시장으로 국가시장으로 이제 그 안에 이제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가 수용을 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국가는 장마당이 커지니까 세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수용을 하고 국가가 처음에 종합시장 만들 때는 울타리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마당이 비공식 시장이니까 그냥 자루 깔고 그냥 막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천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울타리 쳐주고 지붕 막아주고 그리고 다 들어오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국가가 세금 받고 또 자릿세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국가의 통제 가운데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2005년부터 막 이제 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이 하급 관리들도 월급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월급 뭐 몇천 원 받아봤자 장마당에 가서 뭐 쌀 살려면은 뭐 5천 원, 6천 원, 7천 원 막 그렇게 하는데요. 북한에서 1달러를 요 2010년 때만 해도 1달러를 가서 바꾸면 한 달에 8천 원을 1달러에 대해서 8천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통 북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한 달 월급이 얼마냐? 3천 원에서 한 5천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월급 받아다 1달러가 안 돼. 그러면 뭐 쌀 제대로 사서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나가서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못 사니까 직장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장마당 가거나 자기 먹고 살기 찾아서 뭐 밭일을 하거나 수공업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직장을 또 계속 안 나가면 이제 위에서 또 조치를 내려가지고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일정씩 가서 직장 그 상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조금씩 주고 자기는 장마당 가서 먹고 살고 이게 북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패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급 관리들도 다 뇌물 받아 먹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각종 부패, 배금주의, 개인주의가 번지기 시작하니까 김정일이 이걸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룹바 검열이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뭐 빠라 그러더라고, 빠. 그래서 이것이 특별 검열단이 나와서 다 이제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는 이 종합시장 장마당을 폐쇄시키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리고 2009년 11월 30일 북한 김정일이 5차 화폐 개혁을 합니다. 화폐 개혁을 하는 주 목적은 장마당을 두고서 돈 번 신흥 자본주들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장마당 해가지고 중국 밀수하고 막 그래서 돈 번 그런 자본 가치가 생겨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 돈주라고 불렀어요. 돈주라고. 돈. 여러분 돈주인 생각하면 돈주. 이 사람들이 막 신흥 권력층이 돼가지고 관리들한테 뇌물 주고 막 결탁해서 막 하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구화폐랑 신화폐랑 100대 1로 바꿨어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양은 제한했어요. 개인당 얼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다 그냥 휘주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00대 1로 바꿔놓고는 인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임금을 100배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다 잡을 수 없었던 게 북한 돈주들은 북한 원화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이랑 거래하니까 위안화가 있었고 또 달러가 역할이 있으니까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달러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 원화는 다 날라갔지만 위안화하고 달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국가 이 화폐 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장마당도 막고 갖고 있는 화폐 다 몰수하고 돈 좀 있었던 사람들 다 몰수시키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너무나 반발이 크니까 2010년 1월 달에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내각 총리가 인민반장회의에서 사과를 해요. 그게 TV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이 화폐개혁을 담당했다고 하는 박남기 재정부장이면 우리나라면 재정기획부 장관이죠. 그 사람을 총살시켜서 죽여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높은 자리를 올라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화폐개혁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은 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나 시장 거래한 사람들이 북한의 정부를 더 못 믿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중요한 거래는 달러로 하게 돼요. 큰 거래는 달러로 해요. 왜냐하면 이 북한 화폐를 갖고 있다 언제 또 정부가 통제하거나 조작하면은 못 쓰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달러로 소유하고 중요한 건 달러로 거래하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달러라이제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북한에서만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와 화폐가 신용을 잃으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화폐 개혁 끝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자기 아버지가 시도했지만 시장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살고 이제 생명에 걸렸으니까 이전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친시장 정책을 써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상부상조하는 거죠. 시장을 더 이제 인정해주면서 대신 거기서부터 세금 더 걷어들이고 자릿세 걷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장마당 가면 매대라 그래서 쫙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요. 우리가 뭐 강남의 고층 아파트 살면 뭐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 같이 위치 좋은 데는 더 받고 뭐 그러면서 시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같이 상부상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김정은 시대는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것들을 제가 쭉 표로 정리한 건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는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보도록 교과서에 나온 표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로 쭉 설명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한번 봅시다. 이제 45년부터 시장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됐던 북한 경제가 어려울 때 활성화됐던 90년부터 99년까지는 시장이 성장했어요. 근데 장마당이 막 활성화됐어요. 20년부터 24년까지는 국가가 인정하면서 확산이 됐고 2005년부터 이게 너무 커지고 자본주의 사상에 들어와서 뇌물이 횡행하면서 통제가 안 되니까 김정일이 죽기 전에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장을 억제했지만 이제 뜻대로 억제는 안 됐죠. 2012년 김정은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다시 또 확산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게 없습니까? 네? 네.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시 확산되다가 지금 제가 새로 만든 조금 조정한 PPT에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시장이 억제됐어요. 이건 왜 억제됐냐? 코로나19 때문에 억제가 됐어요. 왜 억제가 됐는가? 일단 코로나 막으려니까 북한에서는 약도 없고 국민들이 대부분 다 건강에 취약하니까 영양실조니까 코로나가 번지면 수없이 죽겠어요. 지금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확진자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북중 국경을 폐쇄해버렸는데 북한 경제가 중국에 아예 목줄이 메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통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이 없어지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이 없어지니까 장마당에 물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확진자만 뜨면 장마당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 폐쇄시키고 막 그러니까 막 주민들이 아우성이죠. 아니 배급도 안 주는데 요새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북한도 굉장히 통제가 심한데 장마당까지 닫아놓으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 장마당에 문을 닫거나 며칠씩 문 닫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 시간이 아니라 영업 시간을 조정해서 제한된 시간만 영업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북한이 위기인 게 코로나 위기, 식량 위기, 경제 위기, 장마당 위기가 다 겹쳤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강사님 와서 얘기했죠. 인육 먹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권한행군 때 인육 먹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재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첫 번째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사유재산권이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그동안 배급만 받아가지고 하루 먹기 바빠서 한 달에 2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아껴 먹고 뭐 그런 식으로 배급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배급이 끊어지고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뭐 수공업하고 자기가 가서 뭐 어디 가서 알바처럼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래가지고 사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들의 의식주
제가 북한의 그 문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하지 않고 식의주라 그래요. 먹는 거, 입는 거, 잠, 집집. 근데 그게 더 우리 생명하고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지 않고 식의주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식이지를 못하고 식의주를 책임지지 못하고 정부 믿었다가 수없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내 것 모아서 내 걸로 내가 산다. 이것이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식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개념이 있냐. 이제 돈을 모아놔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부를 축적해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또다시 기근이 오거나 그랬을 때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돈 많으면 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믿지 않아요. 배급도 못 줄 뿐더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봤더니 화폐계획 돼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돈 다 휘주 조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정부가 하도 이 관리들이 뇌물을 많이 받아가니까 그것 때문에도 정말 이조 시대 때 탕과놀이 같이 이 관리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들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마당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지금부터 탈북민 통계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저희가 북한 사람들 데리고 조사할 수 없으니까 탈북민들 조사한 건데, 이거는 제가 2019년에 제가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로서 요것을 하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17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건데 그 결과를 좀 나누겠습니다. 뭐 제목 읽어주실까요? 장마당이 기업소에 미친 영향. 네. 장마당과 기업소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 설문조사. 관공서, 지방기업소, 공장 등의 정부의 물자 지원은 원활하게 공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경제니까 모든 물자를 필요한 거, 전기, 물, 뭐 필요한 회사의 예산, 자료 다 정부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걸 만들어내면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자, 우리 여러분들은 한국 기업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물자 지원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밑에가 좀 약하게 됐네요. 다음번엔 전체를 좀 진하게 되가. 아니다가 60.7%, 매우 아니다가 23.1%.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소에다가 기업들에게, 공장들에게 물자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깨진 거죠. 다 기본 자료를 주게끔 돼서 필요한 걸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질문만 읽어주세요. 그 다음. 네. 소속된 조직의 전기 공급은 원활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밑에 아니다가 50.3%, 매우 아니다가 32.4%. 그러니까 합치니까 82.7%가 전기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전기가 안 오니 어떻게 공장 운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90년대 나온 것처럼 국가기업의 운영이 20%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제 안전시설은 옛날보다 더 좋아졌냐? 네, 질문 읽어주세요. 작업시설과 현장의 안전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가 56.6%, 매우 아니다가 62.7%.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69.3%가 약 70%, 69.3%가 아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기업소의 이 안전, 공장의 이 근무 안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위험한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네. 이전의 배급과 직장의 월급을 합한 수입보다 장마당을 통한 수입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받았던 월급이랑 배급 받았던 거 합친 거 하고, 네가 회사 안 나가고 또 협동농장 안 나가고 네가 장마당에서 받은 수입이랑 어느 게 더 크냐? 장마당에서 버는 게 더 크냐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가 48.6%, 절반 정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28.9%.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77.5%예요. 국민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마당 가서 살았더니 자기가 먹고 살고 했더니 이전에 받았던 배급이랑 직장 월급 합한 것보다 수입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마당 저기 직장 가겠어요. 장마당 가서 먹고 살지. 그 다음에요. 직장 내 국가 물자를 개인적으로 빼돌려서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자 빼서 시장에서 판매한 적이 많아졌냐? 매우 그렇다 34.7%, 그렇다 62.9%.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67.6%. 3분지 이상은 자기 직장에서 빼서 판매하는 일이 한 번 있었다가 아니라 많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기업이 얼마나 지금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부실하고 부패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카리스마 옛날에는 물건을 빼다 내도 팔 데가 없었어요. 또 팔다 걸리기도 쉬웠고. 근데 지금 장마당이 활성화가 돼서 내다가서 팔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에 보면 정말 이제 세 번째 거 보면 부정부패와 뇌물,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기업소 내 국가 물자도 빼돌려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이요. 네. 이건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마당에서 형성된 돈주와 돈주들의 기업소 활성화. 우리 1, 2, 3번 한번 읽어주세요. 올라해가는 기업소를 소생케 해줌. 장마당을 통해 형성된 자본과 신흥 자본가층 돈주들이 기업소의 운영 자금을 조달함. 네, 이게 지금 이제 장마당에서 돈을 번 장사꾼들이 또 필요한 물건들 중국에서 사다가 팔아가지고 돈 번 밀수꾼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흥 자본가층에 대해서 돈주가 됐는데, 이제 국가는 보니까 이제 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 기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한동안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것도 다 없어졌었어요. 국가가 하는 게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외버스를 운영하면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돈주들이 장마당에서 돈 번 사람들이 그 시외버스 다 북한은 다 국가 소유죠. 시외버스 내가 운영할게. 대신 국가에 낼 상납금도 내가 다 줄게. 그리고 시외버스 네가 맡고 있는 노동자들 월급도 내가 줄 테니까 하자. 그러면 이 시외버스 담당 회사는 운영도 안 되고 차도 못 굴리고 그랬는데 뭐 다 해주겠고 국가에 대해 상납금도 내주겠다는 거 좋다. 그럼 이 사람이 시외버스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비를 받아. 차비를 받아서 자기가서 돈 다해서 이익 남기고 기업소 상납금 대신 내주고 그 기업소에 있는 국가 직원들 월급까지 다 내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상부상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2번까지 제가 같이 얘기한 거 2번도 읽어주세요.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임금 지불이 가능하게 됨. 돈주들로부터 공급된 운영자금으로 생산활동을 하여 생산한 상품들을 장마당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수익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됨.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마스크를 만드는 마스크는 요새 너무 잘 팔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휴지 만드는 공장이다. 근데 뭐 운영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휴지 다 만드는 공장 운영해서 팔고 남는 거 가지고 내가 상납금도 주고 직원들 월급도 줄게 그러면 오케이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외버스 회사 운영하듯이 이렇게 공산품 공장도 다 운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금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장마당 갖고 와서 팔어. 그 돈 벌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상납금 다 내주고 번 수익은 돈주들이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3번이요. 국가경제가 유지됨. 장마당에서 형성된 자본으로 국유기업소가 운영되고 기업소 운영 수입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지탱되고 있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나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옛날에는 국가 회사들이 다 망해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 우리가 뭐 기본적인 물자도 못 대주고 또 상납금도 못 받고 그런 상태였는데 돈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돌리기 시작하니까 거기도 임금도 돌아가고 자기네들은 배급도 못 주지만 다 주고 임금도 주고 그러고 나서 그 회사별 필요한 목표액 상납금이 들어오니까 국가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주와 국가가 공생관계가 들어가고 내용적인 것은 이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럼 이 장마당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통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통일의식에는 통일 영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네.
먼저 강도환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제가 그분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거를 이제 논문 쓸 때 다 그걸 이제 레퍼런스로 썼는데요. 강도환 교수님이 중국에서 탈북민이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중국 방문 비자를 가지고 정식으로 온 북한 시민권자를 100명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냈는데 사람과 사람이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세요. 2015년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100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거기 보면 북한 시민권자 100명 중에서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95명이에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고상한 게 말한 거고 좀 쉽게 얘기하면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50.5%예요. 그럼 통계 나온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요? 아니 통계가 빠졌네. 그 다음 저기 성지현 간사님 이게 지금 옛날 거 같은데. 네. 여기 보면 95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가 50.5% 48명이에요. 같은 민족이니까 재결합해야 된다가 25.3%예요. 남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산가족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남북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명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들은 잘 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의식이에요. 25%가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건 같은 민족이니까. 이거는 강도환 교수님이 조사한 건 아니에요. 다른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북한 주민이 잘 살기 위해서가 29.9%, 한 30% 남한 탈북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가 13.8%. 그리고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5.7%. 이 5.7%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북한 주민이 잘 살도록이랑 같이 합쳐놔도 돼요. 만약에 이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항목이 없었다면 북한 주민이 잘 살도록 5.7%가 위로 가서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 시민권자들은 가장 큰 통일의 목적이 한 50% 정도는 잘 살기 위해서고 남한에 온 탈북민들도 통일에 대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목적은 북한 주민 잘 살기 위해서 통일해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북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설문조사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 중국에서 만났던 100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통일되고 나면 어디 가서 살래? 그랬더니 북한에서 살 것이다가 41%가 나왔어요. 나는 통일되면 남한 가서 산다. 중국 방문 중인 북한 시민권자들이에요. 32%가 남한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상황에 따라 그때 가서 결정한다가 23%예요. 그중에 3%는 난 한반도 싫다. 난 외국에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장마당을 통해서 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유재산권만이 아니라 이 장마당을 통해 조금 이따 다른 설명 나오겠지만 이 한류나 여러 가지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남한에 대한 생각이 많으니까 통일되고 나면 난 남한 가서 산다가 32%나 되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상황 따라 선택한다가 23.2. 이 사람들도 남한에 사는 것도 열려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요거는 제가 다른 논문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이것을 인용해서 썼는데 북한 장마당 활동이 북한 사람들의 통일 역량을 키운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지금 하냐고 하면 지금 옛날에 어떤 탈북민들이랑 지금 어떤 탈북민들이랑 남한에 적응하는 게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 어떤 분들보다 지금 온 분들이 남한에 적응을 훨씬 더 잘해. 왜냐? 북한에 지금 장마당이 보편화되면서 거기에서 트레이닝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조사했을 때 그때는 2007년 전까지 90년대 말부터 쭉 온 사람들이죠. 남한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남한 국민들은 62.7%였고 62.2%고 탈북민들은 47%였어요. 실업률은 남한 사람은 3.2%, 탈북민은 22.9%였어요. 2011년이 됐더니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가?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딱 바뀌는 거죠. 경제활동 참여율이 탈북민이 47에서 56으로 올라왔어요. 남한이랑 비슷해졌죠. 실업률도 22.9에서 12.1로 줄었어요. 2017년입니다.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활동률이 60%를 넘었어요. 61점, 남한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월급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지금 직장생활 하는 줄은 매우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12.1에서 7%로 줄었어요. 2019년 말에, 이거 최근 통계입니다.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탈북민이 62.1%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들어오면 어디든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남한이 63.3이고 실업률도 조금 더 줄어서 6.3이 됐어요. 2007년 12년 전이랑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이제 실업률은 3분의 1도 안 되게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장마당과 활성화되면서 옛날에 어떤 탈북민들이 그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는 남한 사회에 더 잘 적응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생존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북한의 장마당을 통해서 통일 역량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역량이 많이 증진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한 겁니다. 읽어주세요. 5번. 네.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배움으로써 통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염원이 증가된다.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 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통일 역량 증진에 기여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 적응 기간과 통일 비용을 줄어들게 해주므로 다가올 통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장마당이 없었다면 갑자기 통일이 됐다. 그럼 북한 사람들이 배급만 먹고 살았다면 시장 경제가 가르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적응하는 데까지. 근데 정부가 배급을 안 주고 스스로 살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자생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 남한과 북한을 일치시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통일 비용인데 이게 지금 많이 격감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구축이 됐고 사회주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볼 때는 통일되고 나면 굉장히 통일 비용이 줄어들고 빠른 시간이 세이빙 됐다는 거예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UNDP에서 UN 개발계획에서 제가 컨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주 업무가 뭐냐? 공산주의 국가들한테 가서 관리들한테 시장경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베트남, 중국은 여러 번 갔죠. 베트남도 여러 번 갔어요. 몽골 그런 나라 가서 시장경제를 가르쳐야 돼요. 전체가 다 국유화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사업 기업들은 다 민영화시켜라. 국유화시키고 나면 다 적자 난다. 자기 거에 열심히 일해서 났는데 국가적으로 다 데리고 있으니까 지금 사회주의 경제가 이래서 망한 거다. 그래서 그냥 민영화시키고 시장경제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힘을 썼어요. 유엔이 그것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북한은 지금 아까 봤지만 내용적으로 막 그냥 시장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돈주들이 들어가서 기업소를 대신 운영해. 돈을 남겨. 그래서 회사 그 국가에도 바치고 월급도 주고 자기 거 챙기고. 그러니까 이 장마당이 사실 이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있었던 갭을 지금 줄이고 있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비용도 물론이고 통일의 일체가 되는 그 시간도 지금 줄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마당이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북한의 계급 제도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계급 사회입니다. 뭐 평등 하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계급 사회에서 공부를 하고 탈북민들 직원 들어보니까 그건 정말 뭐라고 할까? 세상 말로 하면 웃기는 말이에요.
북한이 뭐 평등하다고요? 이조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 지금 2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북한 정권의 계급 정책. 1958년부터 간첩, 불순적대 분자 등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등록 사업을 시행하여 전 주민을 가족력, 사회활동, 정치 성향에 따라 분류하여 3계층, 3계층, 핵심 동요 복잡, 51개 부류로 나누어 관리 통제하였다. 예. 그 3계층 핵심 한 3분의 1 가까이 하는 핵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동료 요거는 이제 중간 계층이에요. 복잡.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더 어떤 데는 복잡을 적대 계급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그래서 이쪽은 사회적인 혜택을 없애고 감시하고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탄압받는 계층이 되는 거예요. 3계층이 그를 51개로 또 부류로 나눴는데 조금씩 뭐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표를 봅시다. 네. 요거 한번 핵심 계층, 지배 계층입니다. 28%예요. 인구는 저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당정 고위 간부, 군관.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그나마 숨통 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계층, 이 중간 계층이 45%예요. 약 1,000만 명이 좀 넘죠. 하급 간부, 기술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잡 적대 계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3D 업무를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노동, 유해직종 종사자. 그리고 입학, 진학, 입당 봉쇄되고 탄압받고 제재 감시 포섭 대상으로 되고 그리고 아우지 탄각이나 그런 데 가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제 그 다음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건 한번 우리 문사랑 간사님 읽을 때 한번 들어만 보세요. 어떤 게 기본 계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 속했나 한번 보세요. 기본 지배계층 그 안에 13부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본 군중 지배계층 13부류. 혁명가, 혁명가 가족, 혁명가 유가족, 영예 군인, 영예 전상자, 접견자, 영웅, 공로자, 제대 군인, 전사자 가족, 피살자 가족, 사회주의 애국 희생자 가족, 기타. 복잡한 군중 동요계층 31개 부류.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 인민군대 대렬 도주자, 귀한 군인, 귀한 시민, 반동단체 가담자, 일제기관 복무자, 해방전사 건설대 제대자, 의거 입국자, 열지대 관계자, 금강학원 관계자, 정치범 교화 출소자, 종교인, 월남자 가족, 처단된 자 가족, 체포된 자 가족, 정치범 교화자 가족,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은 자의 가족, 해외 도주자 가족, 지주 가족, 분홍 가족, 예속 자본가, 친일파 가족, 친미파 가족, 악질 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종파 연루자 가족, 간첩 가족, 농촌 십장 가족, 기업가 가족, 상인 가족.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세요? 악질 종교인 종교인 가족. 그 다음에 또 25 성분이 있는데요. 네, 한번 성분도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주세요. 네. 적대계층 자녀분자, 적대계층 12부류, 지주, 분홍, 예속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악질 종교인, 종파분자, 종파연루자, 간첩, 농촌 십장, 기업가, 상인, 25성분 분류, 혁명가, 직업혁명가, 노동자, 군인, 고농, 빈농, 농민, 농장원, 중농, 부유중농, 농촌 십장, 부농, 지주, 사무원, 학생, 수강업자, 십장, 중소기업가, 애국적 상기업가, 기업가, 소시민, 중소상인, 상인, 종교인, 일제관리. 그래서 아무튼 이 적대계층이 되면 4년제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노동당에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장마당 때문에 지금은 돈 많은 게 양반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인식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설문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박사 과정을 지도했던 최민혁 박사가 학위 논문 낼 때 했던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제목 읽어줄까요? 장마당이 북한 계급제도에 미친 영향. 장마당이 계급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탈북민 설문조사와 증언 사례. 장마당 세대와 작년 세대 비교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탈북민들 중심으로 했는데 20대, 30대는 장마당 세대, 40대 이상은 작년 세대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 성분이 나빠도 돈으로 실질적인 계층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78%예요. 장마당 세대. 작년 세대는 64%. 젊은 세대가 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없다는, 그러니까 통계를 해도 70% 이상이 합치면 돈만 있으면 계급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계급이 뭐 여기서 북한이 얘기하는 뭐 그런 아주 핵심 계층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적대 계층이어도 노동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군대도 갈 수 있고 돈만 쓰면 4년제 대학도 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증언 사례 한번 읽어줄까요? 돈으로 계급 변화가 가능했던 증언 사례들, 뇌물을 주고 군대 입대한 사례, 가족 중 탈북자가 있을 경우 군대 입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증언자의 친가에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차별을 받았는데 증언자의 오빠는 뇌물을 준 후 군대 입대가 가능했다. 뇌물을 주고 대학에 진학한 사례. 한 증언자는 해방 후 신의주 폭동에 참여한 할아버지 때문에 토대 문제로 결혼에 실패한 경험까지 있었지만 뇌물을 통해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뇌물을 주고 노동당에 입대한 사례.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성분 및 계층이 좋지 않더라도 뇌물을 바치면 입당할 수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7년에 수집된 한 증언에 따르면 토대가 나쁘더라도 동상을 세우는데 투자하는 김일성 기금을 내면 입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군 입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4년제 대학 가는 거, 노동당 입당하는 거 다 이제 뇌물 주고 했다는 사례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장마당이 북한 계급제도에 미친 영향 7번 중에서 앞에 거 2개 먼저 읽어주실까요? 북한 젊은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결혼 상대자는 노동당원이나 군 장교가 아닌 돈이 많은 사람. 요새 이제 북한 미혼 처녀들이 이제 당원도 필요 없고 군 장교도 필요 없고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간다는 겁니다. 2번째요. 북한 청소년들의 선호하는 대학학과는 정치경제학과 아닌 돈을 잘 벌 수 있는 외국어학과나 IT 및 전산 관련 학과. 외국어학과 나오면 외국하고 이제 뭐 무역하는 데 가면 거기서 돈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유망한 IT 전산. 그러니까 뭐 정치경제학과 나와서 뭐 노동당 되고 뭐 그런 거 이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5번째 읽어줄까요? 북한 청소년들은 명예보다는 실리를 우선시하며 사회적 성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 네. 장마당 활성화로 북한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와 부에 따른 새로운 신분 계층이 형성되고 있다고 봄. 네. 이제 조금 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마당이 그러면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설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질문 곧바로 읽어주세요. 장마당을 통해 북한 체제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장마당 세대는 80%가 변한다고 했다고 봤어요. 작년 세대는 92%가 변해요. 왜 이럴까요? 작년 세대는 살았던 거랑 너무 바뀌었어. 장마당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바뀐 때 태어난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작년은 장마당 이전에 살은 거예요. 1990년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변화를 더 느끼는 체감은 작년 세대가 더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이요. 네. 장마당에서 주민들 사이에 유통되는 정보들, 외국 소식, 한류 등이 북한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건데요. 매우 그렇다가 49.1%, 한 50%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가 32.9%. 그 2개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82%가 이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외국 소식, 한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북한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통에다가 8.7니까 아니다라는 것은 합쳐봤자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거 영향을 받아서 현 북한 체제가 지금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 대해서 이건 적합하지 않은 체제라고 대부분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넘겨주세요. 시장화가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코로나이라는 학자가 이걸 주장한 게 있는데요. 시장화가 일어나면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유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화가 된다.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정리됐는데
내용이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서 한번 이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다. 시장화가 되면서 자원 배분이 정부의 기획 경제가 아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정부의 통제력은 줄어들게 된다. 첫 번째, 시장화가 되면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 활동에서 축적된 부를 통해 신흥 자본가가 생성되고 자금력을 통하여 기존 정치 체제에 영향력을 미친다. 지금 북한에 있는 돈주들이 지금 기업소를 운영을 하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시장화는 시장 권력을 중심으로 뇌물 등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점차 사회로 확대되어 기존 정치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뇌물들이 횡행하면서 사회가 더 부패한 사회가 되고 정치 체제가 이제 부패화된다는 거죠. 네 번째, 시장화의 확산은 사회주의 권력 체제에 대항하는 저항체를 만들어낸다. 시장화가 진전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악화된 민심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권력층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체제 저항 세력으로 등장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다시 뒷페이지로 갑시다. 여기 보면 시장화가 되면 사유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자유화가 일어나고 민주화로 간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화가 일어났고 사유화가 진행됐고 지금 사유화에서 자유화로 가는 단계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자유화가 조금 더 보편적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이렇게 보는데 북한 체제 지도자들은 더 이것 때문에 예민하겠죠.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어떻게 자기의 체제를 지켜나갈 것인가 그들은 그들대로 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시장화가 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공산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몰락하여 국민 배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개혁 개방을 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장화, 사유화, 자유화, 민주화로 나갔지만 그 상황에는 국가별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북한도 시장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내외부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따라 점진적인 체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혹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는 전국과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 제일 먼저 개혁개방했어요. 1978년도 증소평에 개혁개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이제 87년도부터 체제가 붕괴되면서 개혁개방을 시도했죠. 소련은 지금 푸틴이 독재를 한다고 하지만 저건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베트남 개혁개방했죠. 거의 다 개혁개방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개혁개방을 해서 시장경제 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는데 북한은 못하고 있어요. 왜 북한이 못하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왜 북한만은 개혁개방을 못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건 신정국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상화 신격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개혁개방에서 다 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동안 해놓은 거짓말이 너무 많고 그동안 했던 학정이 너무 심하고 다른 데는 공산당이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건 이 일가가 너무나 해놨던 근데 해보니까 김일성이 신이 아니네. 축지법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 3살 때부터 운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우상화 신격화를 해놨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되면 상식적으로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도층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이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인데 개혁 개방을 하면 국민들은 경제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주체성을 통한 모든 세뇌와 학습이 다 이제 근간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북한만큼은 수많은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철통같이 지켰는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대항을 안 하고 다 죽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장마당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과 드라마와 남한 소식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있는 제2의 고난의 연구는 어떻게 될지는 그건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바예요. 2장이 끝났는데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마지막 3장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북한 경제가 왜 망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책이니까 제목은 멋있게 썼어요. 북한 경제 발전의 장애 요인이지만 우리 쉽게 밤도 깊었는데 뭐 피곤할 텐데 아주 요점만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북한 경제가 왜 망했어요? 네? 핵개발해서. 그것도 맞아요. 또 왜 망했어요? 아니 이거 답을 보여주면 안 되죠. 이거 내려봐요. 목차 내려봐. 과다 얼른 봤네. 그래요. 제가 왜 질문해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을 하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제가 그냥 쫙 얘기해 버리면 남의 얘기처럼 듣고 기억이 별로 안 남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북한 경제가 왜 망했어요? 첫 번째, 공산주의 경제에서 안 망한 나라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유튜브 보면서도 손 들어보세요. 공산주의 경제에서 안 망한 나라 있어요? 네. 공산주의 경제가 왜 망해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했지만 지금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우리 교회 청년들랑 같이 러시아 중부 우리 고려족 사는 데 가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팀도 같이 가고 20, 30명이 같이 갔는데 30명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아주 큰 집에서 그 선교사님이 고려족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숙소를 제공했는데 겨울이었어요. 러시아가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 큰 집에서 주방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게 생생하고 또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학교에서도. 주방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내리니까 김이 막 모락모락 펄펄 나는데 우리들은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쭉 나가는데 주방에 문이 열렸으니까 딱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참 희한하게 뜨거운 물이 드러나서 뜨거운 물이 막 내려오는데 아무도 그 뜨거운 물을 안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공산주의 나라는 이래서 망한다. 왜 뜨거운 물을 안 닫을까요?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다 무상 배급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가스가 흔해. 그러니까 가스로 나오는 거니까 뜨거워. 저거 내가 굳이 닫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 안 내니까. 국가가 돈을 안 받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희 집에서 나오다가 목욕탕에서 너희가 뜨거운 물 틀어놓고 나오면 너희들 그냥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온다. 엄마가 그냥 안 둔대. 당장 돈 내야 되니까. 가스비 내야 돼. 그러니까 내게 아니면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항공이요. 처음에 계속 망해. 적자를 봤어요. 국가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국가가 그냥 매번 적자를 메꿔줘야 되는데 개선이 안 돼. 근데 대한항공은 그 당시 아시아나도 없을 때예요. 독점 기업인데 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가려면 다 대한항공 타도록 하고. 안 되겠어서 대한항공을 팔아버렸어요. 한진이 그걸 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되는가? 한진이 곧바로 경영진 다 바꾸고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보너스 주고 땡땡이 친 사람 내보내고 조금 있다 금방 수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도 돈을 벌고 회사가 돈을 벌니까 국가가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으냐. 대한항공 팔았을 때 목돈 들어왔어요. 해마다 적자 메꿔줬는데 적자 안 메꿔줘도 돼. 세 번째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에 돈을 버니까 세금이 들어와.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서 불 떼고. 이해가 되죠? 국가기업이니까 뭐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어. 그 사람들 와서 아는 친척 있으면 막 일자리 주고 뭐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야단도 안 쳐. 그러니까 늘 적자 보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갈 사람인데 뭐 내가 인심 잃을 거 있어요? 또 뭐 눈치 볼 것도 다 땡땡이 치고. 그런데 한진이 돈 주고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본전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세장시키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너스 주고 땡땡이 친 사람 있으면 경고하고 해고하고 그랬더니 그냥 서로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고 보너스 타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 바뀌자마자 금방 흑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인이 없고 내 것이 아니면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원을 쓸 때 값을 내게 해야 아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두 번째로 북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북한은 조그만 나라가 군사비에 엄청 써요. 전쟁하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전쟁도 못했어. 우리 뭐 미군도 있었겠지만 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밤에 또 기도하니까 김일성이 천추의 한해 품고 전쟁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전쟁 못 일으킨 거예요. 김정일도 못 일으키고 김정은도 못 일으키고 우리가 기도 더 하면 이제 전쟁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군사력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병력만 봅시다. 지금 남한은 59.9만 명인데 여기서 더 줄여놔가지고 55만 명이 됐대요. 북한은 128만 명이에요.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죠? 근데 군대는 북한이 더 많아요. 그 다음이요. 이건 육해공군도 합쳐서입니다. 이것들 자료에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뭐 하여튼 대부분 다 뒤로. 예비군이에요. 우리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일정 기간 예비군으로 있는데 우리는 310만 명인데 북한은 762만 명이 북한이에요. 아까 128명 더하면은 890만 명이에요. 890만 명이면 약 900만 명인데 북한이 2,500만 명이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1,250만 명이겠죠. 1,025만 명 중에서 약 900만 명이 전투병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내가 볼 때 한 50대 중반까지는 전쟁 나면 다 뛰어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병용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북한의 총 인구수 대비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관심 가지라고 그걸 뽑아봤는데 중국 그 14억 5천인데 군대가 200만 명밖에 안 돼요. 미군은 130만 명이에요. 북한은 128만 명이에요. 러시아는 90만 명이에요. 한국은 아마 60만 명이에요. 반올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두 나라가 세계에서 군인 숫자로 3위하고 5위예요. 남북한을 합쳐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약 188만 명이죠. 중국 다음으로 많아요. 총 인구 대비 병력수 중국은 0.14, 미국은 0.41, 북한은 5.12, 러시아는 0.62, 한국은 1.12. 북한은 인구 대비 병력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려 랭킹 3위예요. 남한은 5위고 남북한 합치면 세계 2위고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군병력에 많은 지금 돈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북한이 연도별 GDP예요.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이 얼마냐. 쭉 보시면 20대죠. 쭉 그 다음 더 가볼까요? 그래서 한 24점 돼요. 24점.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볼까요? 남한은 GDP 대비 군사비가 2.33이에요. 미국은 3.11, 중국은 1.16, 러시아 3. 일본하고 독일은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끝나고 나서 군사를 못 갖게 해가지고 자위대 같은 게 있지만 돈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거꾸로 이제 경제 발전하기는 좋았죠. 약 1%대고 영국 1.98, 프랑스 1.89. 다 이 정도인데 북한은 뒤로 돌려보세요. 우리 못 사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 10배 이상 군사비를 쓰는 거예요. 10배 이상. 그러니까 뭐 북한이 나만 하겠어요? 공산주의 경제하는 것도 망하는 징조인데 군사비까지 이렇게 과다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사비 중앙하고 엄청 돈을 썼는데 전쟁은 한 번도 못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핵개발 비용입니다. 2019년 나온 세계 비용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 GDP가 35%를 군사비로 썼는데 그중에 약 6% 정도는 핵개발에 썼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 24%는 핵개발이 빠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부 예산 중에서 6%가 아니에요. 국가 총생산 중에서 6%를 핵개발에 썼다는 거예요. 이 돈이면 북한 돈보다 굶어 죽지 않죠. 북한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북한은 10년을 군복무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7, 8년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북한 정치 경제 가르칠 때 쭉 가르쳐 너희들 북한처럼 군대 복무 10년 할래? 그럼 남자애들은 안 하겠다 그래요. 제가 여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은 남자친구가 군대 가서 10년 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지금 북한은 이렇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국정원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10년을 7, 8년으로 남자들은 줄였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6, 7년이었는데 근무 기간을 요새 5년 정도로 줄였대요. 근데 그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구체적인 확인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정보 정확한 정보는 다 그냥 외관상으로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군복무를 줄인다라고 해서 이제 한 3년 정도씩 줄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군사비 지출만 줄여도 만성적인 식량 결핍은 해결이 돼요. 기아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 북한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 경제 무너지는 요인이 김일성 주체성에 대한 경제 비용이에요. 주체성에 대한 돈이 또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1980년대 북한의 공식적인 대형 공사 중 정지 선전용 시설 건설 비용과 주체 사상과 김일성 일가 우사구가 신격화 비용으로 각각 8조 원을 지출하였다. 북한은 1990년에는 정부 예산의 19%, 2004년에는 38.5%, 2007년에는 40%로 갈수록 더 많은 비용을 우상화 신격화 선전물에 지출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김씨 일가 우상화물은 북한 전역에 약 14만 개가 있으며 김일성 동상은 약 3만 8천 개가 있다. 그 다음에요. 2012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23m의 김정일 동상 등 총 8개의 대형 동상을 건립하는 데 약 550억 원이 지출되었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기념한다고 그 다음에 김정일 생일에 8개 대형 동상 만들었는데 550억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영상탑에 김일성이랑 김정일 이름 같이 넣기 위해서 김정일 이름 추가하는데 275억 원 들었다는 거예요. 또 초상화 교체하는데 220억 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의 1억은 우리나라 1억이 아니에요. 북한 4인 가족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면 한 달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1억은 매우 큰 돈이죠. 그 다음에요. 김일성 죽었을 때 이게 시체궁전입니다. 김일성 금수산 태양궁전이에요.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그 인공호수로 다 파고 이 돌대리석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월드컵 상황 경기장의 한 10배 정도의 크기라 그래요. 다 조각에서. 그 다음에요. 에스컬레이터 놓고요. 등등 했죠.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 대리석으로 수입 대리석으로 다 깔은 거예요. 얼마나 그 옷 색깔까지 다 바닥에 비추죠. 유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저런 거 만드는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 저와 그 김일성 시신을 했는데 시신 연구 보존 처리하는데 100만 불, 10억이 넘고 11억쯤 들었고 지속관리 비용 약 88억 정도 8억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해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오는데 지금 저기 김정일까지 들어가서 시신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금수산 기념궁전 이거 만드는 비용이 약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쯤 들었어요. 3년 내 걸쳐서. 이 돈이면 그 다음 페이지요. 3억 달러 들었는데 95년부터 98년까지 사람들 굶어 죽고 있다. 이 9억 달러면 3억 달러씩 했으면 매 옥수수 200만 톤을 그때 중국에서 사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9억 달러를 이거 짓지 않고 3년 동안 매 200만 톤씩 옥수수 사서 집어넣었으면 국민들 수백만 명 굶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산 시체궁전, 김일성 시체궁전의 기회비용은 300만 명의 아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초대 교주 김일성의 시체를 잘 관리하고 시체궁전을 짓는 게 300만 명의 100만 명의 굶어 죽는 동포들의 생명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북한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태양절이라고 불리는 4월 15일로 김일성 생일이다. 태양절 행사 비용으로 매년 적게는 3억 달러에서 8억 달러가 지출된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2012년 태양절 행사에는 무려 약 2조 2천억 원, 20억 달러가 지출되었는데 이는 북한 정부의 2012년 예산 62.1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었다. 태양절 행사 때 김일성 태어난 지 100주년이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행사를 했어요. 해외에서 한 10,000명 정도를 불렀다 그래요. 뭐 호텔 비용, 비행기 값 다 된 거죠. 그리고 갈 때는 100주년 기념이라고 선물을 100가지씩 해서 안겼대요.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약 20억 달러를 쓴 거예요. 근데 그때 2012년 북한 정부의 예산이 62.1억 달러예요. 근데 김일성 생일 100주년 생일 기념 비용이 20억 달러, 3분의 1을 쓴 거예요. 이러고도 나라 경제가 안 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잘 했으면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몰락한 이유. 첫 번째, 공산주의 경제라 망했다. 공산주의 경제는 왜 망하는지. 두 번째, 과다한 군사비 지출이 있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볼 수 없는 심각한 과다한 지출. 세 번째, 김일성 일가 우상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이 2번과 3번은 북한만 갖고 있는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비에는 핵개발비가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와 연구실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어요. 한번 좀 읽어주세요. 북한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를 위해 전국 200개 시군과 이곳에 속한 리와 노동자구에 약 6,000개에 달하는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소를 지었다. 또한 주체사상 학습과 생활총화 등을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연구소를 전국에 45만 개를 설치하였다. 전국에 있는 6,000개의 사상연구소와 45만 개의 사상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인건비, 시설 설립 및 유지비 등 막대한 비용이 지출된다.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가 6,000개가 있어요. 얼마나 깔끔하고 잘 만들어놨는지. 이거를 좀 우리가 나중에 교회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좋은 빌딩이나 그런 데마다 가장 좋게 있는 한 방을 잡아서 김일성 동지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사상연구실. 45만 개가 돼요. 이거 우리가 가서 소그룹 모임하고 큐티실로 쓰면 되겠죠.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시설 설립, 유지비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드는 거예요. 북한이 이래서 동포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 북한 놈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배급안주도 다 알아서 하고 관리대 뇌물 줘가면서 관리대까지 배급 살리면서 다 알아서 살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통일을 놓고 기도할 때 북한이 매우 심각하게 중국에 종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곧바로 넘어가서 실적 봅니다. 2001년도에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다른 것들은 건너뛰시고요. 무역 총액, 무역 수지, 그리고 여기 점유율은 뭐냐? 북한 무역 총액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점유율 제일 끝에 것을 보세요. 2001년도에는 27.6%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적지 않죠. 2005년도에는 52.6%로 넘어갔어요. 2008년도에는 73%가 됐어요. 2010년도는 83%, 2015년에는 91.3%, 2019년, 이게 최근 통계입니다. 북한 통계는 항상 늦게 나와요. 95.3%까지. 이거는 공식 통계예요. 세관은 통계한 거. 그러니까 비공식 통계, 보따리 장수, 밀수까지 합치면 지금 전문가들은 북한 무역에 있어서 중국 점유율을 약 98% 정도를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한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반증하기 위해서 그 다음이요. 북한의 10대 무역국가입니다. 제가 관계상 6개 나라만 잘랐어요. 중국이 이 10대 무역국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용이 1등인데 95.36이고 2등인 나라가 1.48밖에 안 돼요. 1등이랑 2등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트남은 0.86, 인도는 0.36, 브라질 0.33, 방글라데시 6위 국가가 0.10.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무역은 다 중국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원유, 하나는 식량인데 이 원유에 대해서 거의 100%를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은요 중국이 원유값만 딱 맡으면 중국은 꼼짝 못해요. 비행기도 못 떠요. 탱크도 못 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숨통은 중국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은 뒤에서 북한을 조종하는 나라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이 딱 마음 먹으면 북한은 조종돼요. 쌀과 식량과 원유가 중국을 통해서 거의 100% 다 집중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품목별을 보고 제가 많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통일될 때 우리가 중국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이제 책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북한 정치 경제 이 책과 또 좀 더 쉽고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된 북한 바로 알기 이 두 가지 책 제가 쓴 책을 권합니다. 지금 중국의 북한 지하 자원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이 중국에 지금 이제 장악됐다는 거예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50만 달러 이하로 미미하였다가 2012년에는 약 1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지만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2017년 이후 거의 없는 상태다. 중국의 대북 투자의 약 70%가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은 중국에서 수입한 물자나 투자에 대해 대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북한 내 지하 자원의 채굴권을 양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중국은 북한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경제 주권에도 중국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네, 지금 매우 중요한 게 북한 내 지하 자원의 채굴권입니다. 근데 지하 자원만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각종 수요까지 다 넘어가서 북한 내에서 중국 배들이 가서 다 이 해양 자원까지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 봅시다.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뭐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시작해서 이 원산 앞바다에서 어업 생산 제외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 기간하고 2009년까지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가는데 더 내려가 볼까요? 이제는 뭐 채굴권 50년 뭐 항구 나진항 사용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나진항 독점개발 이용권 그리고 무산 철강 20억 달러 투자했고 김책시 철강 개발하고 나선시 인민위원회와 해서 투자해봐가고 50년간 밑에 보면 50년간 2천만 톤 철광석 하는 거 50년 계약 맺었고 그 다음에요 동해 공동어로 협약 맺어가지고 여기서 중국 어선이 가서 500척이 조업하도록 하고 등등 이 중국 어선 약 2,500척 조업하도록 하고 2017년에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계획 투자계획이 38건 중에 33건이 중국이랑 맺은 거예요. 계약은 10년에서 50년까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통일된다고 해서 중국한테 50년 계약 맺은 거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취소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고 나서도 걔네들이 계속 들어와서 채굴하고 있는 거고 동해 쪽에 있는 모든 배들이 들어와서 우리 어로에 있는 모든 해양 자원들 물고기 다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통일 이후 50년 동안 중국의 영향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공산주의 경제기 때문에 망했다. 과대한 군사 비용이다. 주체성 경제적 비용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다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핵 개발하고 발사해가지고 북한 제재가 매우 심각해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8년, 19년이 특별히 더 어려웠어요. 2016년에 북한이 이 핵과 미사일이 시험 발사해가지고 유엔이 소집돼가지고 2017년부터 대북 제재가 시작했는데 그 약 효과가 2018년, 2019년, 20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수출이 현격하게 줄었어요.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북중 국경이 막히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 줄입니다. 북중 국경 폐쇄, 코로나 경제 위기와 장마당 침체로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파란 줄로 나온 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최근 문제 하나 코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 지금 식량이 매우 위급합니다. 1000톤입니다. 2010년 480만 톤, 470, 450, 460에서 이번에 430만 톤이에요. 반올림하면 440만 톤인데 유례 없이 작아요. 그 다음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북한이요 440만 톤이면 다 쌀이 아니에요. 보세요. 쌀은 202톤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옥수수, 소류, 맹류, 두류.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쌀보다 옥수수를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콩을 뭐 맹류 이런 거 더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린 지금 몸에 좋으라고 자꾸 먹는데 그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먹는 거예요. 작년보다 지금 이제 더 적게 출산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요. 읽어주세요. 북한의 연간 식량 소요량은 575만 톤이고 2020년 북한의 연간 총 곡물 생산량은 440만 톤에 그쳤으므로 135만 톤이 부족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권태진 원장은 북한의 곡물 수입량을 연간 20만에서 30만 톤,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규모를 10만에서 30만 톤으로 잡더라도 올해 식량 부족분은 70만에서 100만 톤에 이를 것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게 된가. 근데 북한 사회는 지금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같으면 어디 가서 그냥 싹싹 빌어서라도 빌려라도 올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국민들이 수없이 굶어 죽은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굶어 죽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인육 먹는 사태들이 일어나갔다고 해서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고, 이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핵개발은 해도 그러고 자기 호화사치품을 사들여가도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팔 벗고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서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올해가 매우 위험한 해고, 지금 농작물이 올 가을에도 흉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미리부터 지금 전망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위기의 때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굉장히 하나님으로서는 이 북한을 위해서 역사하실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절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장시간 많은 분량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나눈 내용이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전문의 전교사 훈련생들은 오늘 보강을 잘 해서셔 마지막에 공부할 때 이 부분까지 다 공부하셔서 정리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 시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저기 시험을 봐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시험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기도하기가 좀 머쓱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농부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95년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북한 농부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잘 살았는지 국가가 배급을 안 줘도 스스로 먹고 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는 물품이 대부분이 차단돼서 더 위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식량이 이렇게 위기를 맞아서 작년 흉년이 들었어요. 각종 재해와, 그래서 지금 산출량이 작년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이리저리 국제사회가 돕고 뭐 이것저것 뭐 빌려오고 막 그래도 약 70만 톤에서 100만 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올해 필요한 양을 575만 톤으로 보는데, 하나님 필요한 100만 톤, 하나님 우리 북한 농부들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농부 집적돕기 운동을 더 열심히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 북한 지하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돌봐주시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 농부들에게 많은 식량과 또 식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함께 나눠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북한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도 없는 특별한 은혜 하는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은 살아있어야 복음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좌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죄도 없는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어려운 위기를 넘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준비되어 들어가게 해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는 북한을 이렇게 보면서 북한이 아무 때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무너지는 정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북한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채울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나만의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남한으로 쏟아지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때고 작정하시면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남한이 합당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북한을 남한을 징계하고 남한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쓸 수 있어요. 저 정권은 하나님의 한번 훅 불면 무너질 정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 문 열어놨다고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수라장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업체들 막 뛰어 들어가고 유흥업소, 퇴폐업소 막 들어가고 동성애 들어가고 신천지 통일교 얼마나 잘 훈련돼서 들어가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북한을 위해서 들어갈 준비된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최근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신천지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거 알잖아요. 지금 통일교는 거기서 평화자동차 공장까지 만들었어. 돈을 워낙 갖다 줬으니까 문선명 그 집안 그 묘토 같은 것들을 다 성역화 시켜버려. 돈으로 다 땜질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주요 교단에서 통일을 앞두고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분들은 북한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꾸 헛발질하는 데가 있어요. 헛발질하는 데가 있어요. 엉뚱하게 방향 안 맞는 그런 북한 선교를 혹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 전문인 선교사 훈련 과정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하나님 열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열어가지고는 너무 아수라장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동족들이 고통을 당해도 남한교회가 좀 더 준비되기를 바랐는데 시간이 끌어도 남한이 정신 못 차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너무 늦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우리라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북한에 들어가서
정말 생명들을 섬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몇백 명만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여실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할 사람들 세우게 해 주옵소서. 정치범송소가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23만 4천 명이에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 작게 잡아도 5만 명이고 많이 잡으면 10만 명까지도 잡아요. 그들이 수용소에서 얼마나 견디겠어요. 5만 명에서 10만 명이 하나에 5천 명씩만 죽어나가도 다 순교하시는 거예요. 북한은 1년에 5천 명, 1만 명씩 순교자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남한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한이 이제는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바르게 헌신해서 정말 북한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보시고 우리 남한의 이 채찍과 심판을 피해갈 수 있어요. 제가 뭐 피해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동족들은 빨리 살려야죠. 그리고 이 상태가 더 지연되는 건 정말 우리 북한 동포들에서 너무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피눈물이 있는 우리 북한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북한에 들어가 섬길 주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는 북한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어요. 전문인 선교사 일으켜 주십시오. 또 각종 선교사들 일으켜 주십시오.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40시간씩 기도할 기도 선교사들도 일으켜 주십시오. 북한 땅에 가서 고아원할 사람도 일으켜 주시고, 가서 건설업자에서 도로 깔고 아파트 지어주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할 사람도 일으켜 주시고, 교사도 일으켜 주시고, 간호사, 의사도 일으켜 주시고, 북한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축구 가르칠 축구 교사도 일으켜 주시고, 모든 방면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북한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포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삶을 들여 섬길 하나님, 우리 북한 선교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길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알고 주님의 감동과 부르심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서 이 일 마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한국교회가 이 말씀으로 심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족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막힌 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또 북한에 바로 알고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생명들여 섬길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게 하실지어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하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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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 타이밍을 맞추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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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가운데 들어가 생명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전국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북한에 들어가 사랑과 복음을 전할 자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문을 여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게 하라. 아버지 우리 자들이 일어나게. 아버지 우리가 이 순간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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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사파 세력들과 북한의 주체성이 이걸 직접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같이 괴물된다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때 적들이 스스로 분열해서 서로의 칼날에 망하게 하는 겁니다. 기드온 300명이 13만 5천 명을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여호와 사바당이 찬양대를 앞서고 나왔을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의 칼날에 패망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북한의 이 주체성과 북한 농부들 이렇게 정말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이 3대 세습 독재,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남한의 주사파 세력이나 공산주의 세력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스스로 분열해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북한 동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와 생명과 인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한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흑암의 모든 세력들 빛 가운데 정체가 드러나고 스스로 분열해서 서로의 칼날에 무너져라. 북한도 내부에서 스스로 분열해서 패망할지어다. 북한과 연결된 세력들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국민들은 각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연결된 모든 세력들도 스스로 분열해서 무너져라.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들을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게 우리 북한을 알려주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랬다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스스로 분열하여 빼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교회를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분열하여 빼망하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칼날을 빼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남은 교회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남은 교회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기간도 우리가 준비되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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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번 3월 9일 날 뽑히는 대통령은 복음 통일을 이루는 대통령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북한 농부들 사랑하는 것처럼 북한 농부들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종전 53년 종전할 때 북한 농부들한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희망을 잃지 말으시옵시오라고 했는데 그동안 68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북한 농부들 사랑하고 구원할 복음 통일 대통령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뽑힐지어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주의 기뻐하시는 뜻 이루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복음 통일 이루 대통령 뽑아주십시오. 북한 농부들 사랑하고 아버지 그들이 자유롭게 했으면 전도하고 선교하시고 아버지 그들은 뽑을 때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복음 통일 대통령까지 아버지의 복음까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 통일 대통령 뽑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 모두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뽑히게 해주십시오. 복음 통일을 대통령 뽑히게 해주십시오. 북한 농부들 살아갈 수 있는 뽑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오늘 8.15 기념 통일광장 연합기도회 때 우리 김동환 목사님 오셔서 다니엘 학교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북한 지하학교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발각되지 않게, 혹 발각되면서 끌려가면 배도하지 않고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놀랬던 건, 제가 화요일날 방송에 송출될 때 탈북민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그동 방송 들어봤냐? 북한에 있을 때 예수 믿고 북송됐던 그 탈북민은 자기는 오징어잡이 배 타고 나가서 새벽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잘 들렸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 담당하는 부장님이랑 통화했더니 날마다 일기예보를 해주는데 그 이유는 해상에서 배에서 극동방송 듣는 사람들 때문에 일기예보를 매일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을 듣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있고 성서 주석 자료 같은 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들은 그게 없으니까 목숨 걸고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발각되면 총살이나 수용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위원으로부터 각종 방법으로부터 앞에 발각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통일되면 그들과 함께 북한의 문 열림을 가서 그들과 함께 아버지 복음을 전할 터인데 지역교회 성도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북한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통하여 양식도 동포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랑과 복음도 함께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그들이 혹 아버지 발각되거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자들 순교의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분들 순교의 신앙 갖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배도하지 않고 순교하소서.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기도하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주의 담당한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돌보아주시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지역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목숨을 위해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없는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전체를 지켜주고 그룹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배를 타고 나가서 선생님들 지키고 아버지 그들의 형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의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 살게 아버지 그들의 복이 그전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양식도 전달되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도 전달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고통 가운데서도 북한 가운데서도 지역교선도가 더 왕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북한의 뒤진 영적인 인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십시오. 목숨을 이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발각되어 고통의 길을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배도하지 않고 순교의 영광을 갖게 해주십시오. 순교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순교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순교 영광을 순교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북한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의 기도의 제물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동역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